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중반에 들어서는 오세웅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저 어렸을 적에 인생이 덧없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대체 덧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땐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 그 말뜻을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어째 생각하면 정말 할머니의 말씀처럼 인생은 참 빠르고 허무해요. 참 덧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큰 맘 먹고 시간을 내어 한때 제 인생을 덧없이 보내게 만든 제 엄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식에게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주셨는지 지금도 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체 어떤 사연인지 기막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1987년 제 나이 27살에 24살의 제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당시 우리 부부는 신혼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떨어져 살아야 했죠. 제가 중동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어서 한국을 떠나야만 했어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빨리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중동건설붐은 몇 년 전에 비하면 시들해진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저처럼 돈을 벌기 위해 중동으로 떠나는 젊은 일꾼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저는 중동건설 현장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으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야, 미안해. 내가 5년 바싹 일해서 자기 이름 앞으로 아파트 사줄게. 조금만 참아. 아파트에서 우리 근사한 인생 시작하자. 내 마음 알지? 알아. 나도 당신하고 같은 마음이야. 기다릴 테니까 내 걱정 말고 열심히 일해. 아내와 함께 떠나고 싶었지만 아내는 몸이 약한 사람인지라 주저하게 되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타지에서 몸이라도 아프면 어쩌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아내는 서울에 두고 저 혼자서만 중동 건설 노동자로 떠나게 되었죠. 중동에 도착해서 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한국에 두고 온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반드시 아내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사주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함께 살 날을 상상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뇌왕볕 아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감독관이 저를 부르더군요. 오세웅 씨, 오세웅 씨? 감독관의 목소리에서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정보가 왔어요. 이럴 경우는 되게 좋지 않은 소식인데 하면서 감독관의 얼굴에 이미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정보를 열고 내용을 읽어봤더니 감독관의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감독관의 생각보다도 더 센 얘기가 담겨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 아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편지가 3일 전에 도착했었어요. 자신은 잘 있다면서, 저더러 잘 지내고 있냐며, 건강이 걱정된다면서 제 안부를 묻던 아내가 죽었다니요. 꼭 누가 장난을 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감독관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한국 장모님 댁에 전화 한 통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비벌한 말인가요? 전 믿을 수 없었어요. 당장 한국에 가겠노라고, 한국에 보내달라고 감독관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저는 감독관에게 진상을 부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들 아내가 죽었어도 한국에 안 갈 거예요? 당신네 아내가 죽으면 갈 거잖아요. 저는 일꾼이라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럼 제가 계약을 포기할 테니 보내주세요. 위약금을 달라고 하면 드릴게요. 몇 배 더 드릴 테니까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저는 울부짖었어요. 아내가 죽었다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그 소식을 듣고만 있어요. 당장 한국에 가야죠. 가서 떠나는 아내의 마지막 길을 봐야죠. 회사 측에서도 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회사 측에서도 그동안 이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가운데
아내상이라든가 가족상을 당한 사례가 없었으니까 더더욱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더군요. 그런데 더욱 힘든 게 중동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바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노동자들 가운데 가족상을 당하면 휴가를 주는 제도가 있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감독관과 회사 관계자분들은 그런 제가 안타까웠는지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미국 출장 계획이 있다더군요. 그 직원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라고 하더군요. 아내가 죽었다는 정보를 받고 이틀이 지난 후에야 저는 중동 현장 직원이 출장을 가는 미국으로 따라가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죠. 회사 측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해준 거라면서 엄청 생색을 내더군요. 한국으로 가는 그 이틀 사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내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전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 사흘 만에 한국에 도착을 했죠. 아내의 장례식은 어떻게 됐을까? 아직도 치러지고 있을까?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장모님 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장모님이 전화를 받더군요. 장모님, 저 오서방입니다. 방금 한국에 도착했어요. 장례식장이 어디예요? 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온몸에 땀범벅이 되어 장모님과 통화를 하는데 장모님은 차분한 말투로 장례식도 끝나고 발인까지 마쳤네 하면서 훌쩍이시더군요. 저는 장모님 댁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장모님은 저를 보더니 눈물부터 흘리시더군요. 저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장모님을 다그쳤어요. 장모님,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내 딸이 자동차에 치여서.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 여린 것이 자동차에 치였을 때 뭘 생각했을까. 내 딸, 사랑하는 내 딸이 하늘나라로 갔다네. 장모님은 아내가 죽은 자초지종을 들려주시면서 오열을 하셨어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죠. 아내는 종종 친정에 와서 장모님과 시간을 보내다 갔다고 합니다. 그날도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가던 아내를 그만 음주를 한 운전자가 과속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아내를 차로 치었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떠나는 마지막 길도 보지 못하고 마지막 인사도 전 못했네요. 아내가 죽게 된 사연을 듣고 전 장모님과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장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자네가 중동에 있는데 어떻게 오겠나. 나도 내 딸을 이렇게 잃을 줄 알았겠나. 겨를이 없어서 발인까지 치른 후에 그제야 자네한테 전보를 친 거야. 하늘로 간 내 딸도 이해할 걸세. 그리고 이렇게 왔으니까 됐어. 자네 온 거 내 딸도 알 거야.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더라면 이 상황에 답답함이 덜했을 거예요. 당시 제 마음은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장모님과 함께 저는 아내가 묻혀있다는 아내의 선산 가족묘를 찾아갔어요. 정말 아내의 무덤이 만들어져 있더군요. 저는 그 안에 잠들어 있을 아내를 생각하면서 펑펑 또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무덤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장모님 말이 아내를 자동차로 친 사람은 감옥으로 이감이 됐다고 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버리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이면 저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중동 현장 직원을 만나 다시 중동으로 되돌아가야 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슬픔을 아는 채로 억울한 채로 중동 건설 현장으로 되돌아가야만 했죠. 중동으로 돌아가서 저는 한동안 방황을 했어요. 아내 생각 때문에요. 저는 아내를 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했어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쉬는 날에는 운동만 하면서 정신을 다른 곳에 팔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때로는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울고불고 했지만 제가 운다 한들 죽은 아내가 살아 돌아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만 가더군요. 시간이 흘러가니 점점 아내에 대한 생각도 무뎌지더군요. 저는 중동건설 현장과 맺은 5년간의 계약 기간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기대만큼 돈이 모아졌어요. 정말 이 돈이라면 한국에서 작은 아파트를 사서 아내와의 약속을 지켰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중동에서 번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하자고 아파트를 보러 다녔을 것이고 이세를 낳자며 가족 계획도 세웠을 거예요. 그렇게 아내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아내는 뭐가 그리도 바빴을까요? 아내를 원망하면서 때로는 아내를 추억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다시 시작했어요. 중동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저는 한국에서 꽤나 좋은 건설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건설 회사에서는 중동에서 얻은 저의 좋은 평판과 저의 기술을 보고 함께하자는 제의를 해왔죠.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안정적인 정규직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안정적인 직장이 생겼죠. 그리고 아내의 기일이 찾아오면 저는 아내의 무덤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왔어요. 아내를 혼자 두고 중동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후회하고 또 후회를 하기도 하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요. 그렇게 올해 역시도 아내의 기일에 혼자서 아내의 무덤에 다녀왔는데 집에 와보니 엄마가 와 계시더군요. 달갑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아니까요. 너 뭐하고 다니는 거야? 아직도 죽은 여자 못 잊은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바보 등신처럼 그럴 거야? 네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줘? 죽은 여자가 살아 돌아와? 미친 짓 그만하고 이번 주말에 맞선 봐. 중매쟁이한테 돈 좀 쥐어줬더니 죽은 그년보다도 훨씬 나은 조건 가진 여자들 소개해준다더라. 그리고 요번에 맞선 볼 여자가 잘 안 되면 또 다른 여자도 소개해준대. 네가 사별은 했어도 자식이 딸리기를 했어 집이 없어. 게다가 대기업 다니다니까 직장도 좋다면서 소개해줄 여자가 줄줄이 있다더라. 사별한 너랑 다르게 시집도 안 간 처녀라니까 꼭 가서 만나봐. 장소랑 시간은 메모해서 식탁에 올려놨다. 엄마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꼭 나가서 만나봐. 라고 하시면서 가시려고 하더군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앞으로의 결혼 계획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자꾸 이러는데 부담스럽고 불쾌했거든요. 저는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 좀 갖추세요. 뭐?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 넌 엄마에 대한, 조상에 대한 예의 좀 갖추렴. 대를 이어야지. 훗날 조상들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네 나이 만만치 않아. 세장가 안 될 거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가정 일궈. 지금은 엄마 말이 듣기 싫어도 시간 지나봐라. 너 나한테 고맙습니다 하고는 업죽 절할걸? 남자가 어떻게 혼자서 평생을 산다고 청승을 떨어?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빨리 결혼해. 그럼 다 잊게 되는 거야. 엄마, 제 인생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서지 마세요. 제발요, 제발요. 하고 저는 제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죠. 그랬더니 엄마가 제 방까지 쫓아오셨더군요. 제 방 문을 벌컥 여시더니 이제는 역정 대신 저를 아이처럼 타이르시는 겁니다. 세웅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장가 가야지. 그래야 신부 나이도 어려서 아이도 잘 나올 거 아니야. 안 그래, 아들? 엄마 말이 맞아. 길 가는 사람들 잡고 물어봐. 이 엄마 말이 맞는지 틀린지 말이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제발.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버렸어요.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인 줄이나 아세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심장이 터져버릴 거예요. 그러니 제발요. 엄마는 그제야 오늘이 아내의 제사인 걸 눈치채셨어요. 오늘은 그만해? 오늘이 그년 제삿날이구나. 청승이 따로 없다. 죽은 년 제사 지내주면 누가 알아준다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냐고 하시면서 절 답답해 하셨어요. 그녀는 결혼한다고 인사 올 때부터 내 마음에 안 들더니
아주 죽어서도 내 속을 썩이는구나. 엄마는 늘 하던 레파토리를 던지시고는 현관문을 꽝 닫고 나가시더군요. 사실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내에게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켰던 거려. 그래서 제가 중동 건설 현장을 가기로 마음먹기 시작할 때부터 중동으로 떠나는 전까지도 고민이 많았어요. 엄마를 생각하면 아내를 데리고 중동으로 가고 싶었지만 여린 아내가 낯선 땅 중동에 와서 고생하는 것보다야 그래도 이곳이 낫다고 생각해서 아내를 한국에 남겨두고 간 거였는데 이런 결말이 날 기다리고 있었을 줄이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일방적으로 맞선 자리를 잡았지만 전 나가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자리를 마련했고 약속이 어긋나면 저에게 와서 엄마는 폭언을 던지셨지만 저는 여전히 새 장가를 들 마음이 없어서 맞선 자리에는 한 번도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아내가 죽고 7년의 시간이 지나 1994년이 되었어요. 중동을 다녀온 이후,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후로 중학교 동창회 모임을 가지 않았는데 그 해에는 유난히 친구들이 참석을 하라면서 재촉을 하더군요. 그래서 올해는 잠깐 얼굴만 비치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아주 오랜만에 참석한 모임에는 중학교 동창이자 어린 시절부터 동네 친구로 자란 수황이가 나왔더군요. 제 결혼식 이후로 처음 보는 수황이는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후로 저처럼 동창들과도 연락이 끊겼다가 올해 처음으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수황이는 지금 잘 나가는 사진작가가 되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역시나 수황이는 자유롭게 살고 있더군요. 동창 모임이 끝나고 수황이와 저는 오랜만에 회포를 풀 겸 둘만의 술자리를 가졌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제 직업인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수황이는 미국 유학 생활과 자신이 요즘 찍고 있는 사진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수황이는 미국 유학 생활을 접고 한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다더군요. 수황이 넌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서 우리 동네에서 아마 너 혼자 미술학원 다녔을걸? 그러더니 결국은 예술하네. 한국에도 사진 찍을 곳 많지. 그럼 많지. 내가 유학하던 미국도 좋지만 우리나라처럼 멋진 곳은 없더라. 특히 난 자연을 많이 찍으러 산이나 바다, 들, 섬 이런 곳들을 많이 찾아다녀. 참, 내 사진들 좀 볼래? 하면서 수황이는 자신이 늘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에 찍힌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자연을 담은 풍경사진은 너무나 좋았어요. 내가 사진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좋다. 은근 힐링도 되네. 전시회 하면 초대해. 내가 꼭 가마. 한두 잔 술을 홀짝거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다가 다음엔 가족에 대한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었죠. 임마, 너 결혼 안 해? 일만 할 거야? 어째 결혼 소식이 없어. 내가 아닌가 보지. 결혼 날짜 잡히면 너한테 제일 먼저 얘기할게. 너 결혼식 때 내가 사진 찍어줬었는데 넌 내 결혼식에 뭐 해줄래? 하고 묻더군요. 저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뭐? 내 결혼식에서 네가 사진을 찍어줬다고? 그걸 기억 못해? 내가 너 결혼사진 찍어줬잖아. 진짜 서운한데. 그러고 보니까 사진까지 찍어줬는데 술 한 잔도 안 사고 중동으로 떠났네. 그러는 넌 냅다 미국으로 날랐잖아. 맞아요. 결혼하고 오래되지 않아 제가 중동 건설 현장으로 가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서 친구들에게도 간단 말 없이 훌쩍 중동으로 떠나버렸죠. 수황이도 마찬가지였죠.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버렸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수황이가 얘기를 꺼냈어요. 참, 내가 얼마 전에 섬에 들어갔다가 사진작가로서 내 인생 사진 몇 장을 건졌는데 말이야. 그 섬에서 네 아내 봤어. 여행 온 것 같던데? 반가워서 인사하려고 내가 다가가려는데 네 아내는 어디 급하게 갈 데가 있는지 빠른 걸음으로 가버리더라고. 타이밍을 못 잡아서 놓쳤어. 그 섬은 아직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아내는 어떻게 알고 그 좋은 섬에 여행을 갔대? 저는 수황이 말에 그저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그리고 흘리는 말로 착각이겠지. 아직 수황이에게는 제가 사별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야기의 화제를 다른 얘기로 넘기려고 했지만 수왕이는 아내 얘기를 계속 이어갔어요. 뭐? 내가 네 아내 얼굴을 착각했다고? 아니야. 내가 네 결혼식 날 사진 찍어줬잖아. 이래봬도 내가 눈썰미 죽이는 사진작가라고. 근데 네 아내 얼굴을 착각할까? 세용이 네 와이프 맞다니까 그러네. 저는 할 수 없이 수왕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내 아내 죽었어. 내가 중동 가서 자리 잡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순간 수왕이와 저 사이에 정적이 흘렀어요. 제 표정에서 진심이라는 걸 수왕이가 느낀 것 같았어요. 설마... 진짜요? 에이, 장난이지? 그러자 수왕이는 놀라더니 진짜 죽은 거 맞냐는 말을 몇 번이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렇다고 계속 대답하자 수왕이는 말도 안 된다는 말을 계속 중얼거렸죠. 아니, 그럼 내가 귀신을 본 거란 말이야? 그 사람 분명 네 아내 맞았는데. 닮은 사람을 본 거겠지. 네가 내 아내 봤다고 해도 한참 전인데 정확하게 얼굴을 기억하겠어? 분위기나 이목구비가 비슷해서 착각한 걸 거야. 아닌데. 분명히 맞는데. 하면서 수왕이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머리를 극적거렸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수왕이의 말처럼 아내가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내 앞에 불쑥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요. 수왕이는 제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계속 정말 제 와이프를 본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용아, 내 말이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 네 와이프 본 게 맞아. 그 섬에서 네 와이프 찍은 사진 나한테 있어. 내가 찍은 사진 프레임 안에 네 와이프가 들어왔더라. 그때 나도 몰랐지. 그런데 집에 와서 모니터로 보니까 네 와이프가 찍혔더라고. 아마 집안 어디에 있을걸? 난 작업한 필름은 절대 버리지 않고 모아두거든. 수황이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를 봤다고 우기며 흥분한 수황이를 보고 좀 취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알겠다는 식으로 달랬습니다. 물론 수황이의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세상에는 닮은 사람도 느낌이 비슷한 사람도 꽤나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수왕이와 둘이서 오붓하게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와 잠을 자는데 수왕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수왕이의 말처럼 아내가 저 먼 섬 어딘가에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그렇게 저는 수왕이의 말을 고지듣지 않고 잠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 수왕이가 제 집 전화로 연락을 해왔더군요. 줄 게 있으니 잠깐 보자고요. 수왕이가 제 집 앞까지 오겠다더군요. 난감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10분 뒤 차를 타고 도착한 수왕이가 전해줄 물건을 내밀었습니다. 서류 봉투였죠. 미안하다. 내가 출세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돼. 이것만 전해주려고 들렸어. 이 사진 확인해봐. 꼭! 하면서 급하게 가버리더군요. 저는 수왕이가 준 사진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큰 기대 없이 봉투 안을 열어 사진을 봤죠. 저는 순간 기절할 뻔했어요. 눈을 비비고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또 다시 봤어요. 아무리 봐도 이 사진은 아내가 맞았어요. 사진 속 아내가 쓰고 있는 밀짚 모자는 제가 선물로 사준 모자였어요. 그때 이 밀짚 모자를 아내와 함께 고르면서 아내는 흰 리본이 달린 밀짚 모자를, 저는 검정 리본이 달린 밀짚 모자를 사자고 신랑이 했던 기억을 아주 생생하게 저는 간직하고 있거든요. 결국 아내의 뜻대로 하얀 리본이 달린 밀짚 모자를 제가 선물했는데 수왕이가 준 사진 속에 아내가 그 하얀 리본이 달린 밀짚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수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이 사진을 찍은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날짜와 시간대를 알려달라고요. 수왕이는 대답했어요. 사진을 찍은 건 한 달 전이야. 장소는 전라남도에 있는 섬이고 하루에 그 섬에 들어가는 배는 2번. 시간대 잘 맞춰서 들어가야 돼. 저는 수왕이에게 모든 정보를 듣고 회사에는 3일 휴가를 내고 수왕이가 말한 섬으로 달려갔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일단 섬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아내를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요. 섬 주변에는 사람들이 그리 많질 않았어요. 끼니 때가 되어 저는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밥을 먹고 난 뒤에 식당 주인에게 물어봤죠. 수황이에게 받은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여자를 이 섬 안에서 본 적이 있냐고요. 식당 주인은 사진을 보자마자 아는 척을 했어요. 아이고, 알죠. 알다마다요. 유나 엄마잖아요. 나라고 사는데. 왜요? 유나 엄마랑은 무슨 관계세요? 무슨 일이래요? 왜 찾는데요? 하면서 식당 주인은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자세히 알려주더군요. 그때부터 제 심장이 2배로 뛰기 시작했어요. 수항이 말이 맞구나. 정말 아내가 살아있구나. 이때는 아내가 살아있다는 설렘에 아내와 장모님이 왜 내게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까지는 생각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볼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식당 주인이 가르쳐준 아내의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아내의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이 기분으로 아내를 본다면 어떨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문을 두드리는 손길을 내뻗는 것조차 긴장될 정도라 그렇게 한참 동안 아내의 집 문 앞에 서 있었죠. 마침내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그러고는 아내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덜 놀랬어요. 그저 시간이 멈춰버린 듯 했죠. 저를 본 아내는 순간 얼음이 되어버렸어요. 아내의 눈에는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내와 저 사이에 한참 동안의 정적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정인이, 진짜 정인이 맞지? 아내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말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어요. 저는 아내의 2 어깨를 쥐어잡고 마구 흔들어댔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내 곁을 떠났으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왜 죽었다는 거짓말을 했는지요. 저는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부었어요. 너 뭐야?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죽었다면서. 장례까지 치렀다면서. 묘도 있잖아. 난 해마다 네 묘소 가서 널 추억하고 있는데 널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데 그런데 넌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어? 대체 이유가 뭐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대체 왜 이래야만 하는데? 말해봐.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당장 말해보라고. 저는 그동안 쌓인 말과 감정들을 모두 뱉어냈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제 주먹을 벽에 대고 쳤어요. 당연히 손이 아팠지만 가슴속에 쌓인 응어리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때까지도 뛰는 심장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저는 주저앉아 있는 아내를 일으켜 세우고 일단은 아내를 안았어요. 꽉 껴안았어요. 이 느낌, 내 아내가 맞았어요. 아내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재차 아내에게 물었어요. 너 정말 이정인 맞지? 내 아내 이정인 맞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 아내 맞아? 아내는 저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죽었다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다니. 저는 제 뺨을 때려봤어요. 맞아요. 이건 정말 현실이었어요. 제 앞에 죽었다던 아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었어요. 제 감정을 진정시키고 나자 이제는 이성적인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어 너무나 고맙고 기쁜 일이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저는 궁금했어요. 그리고 배신감도 함께 밀려들었어요. 저는 아내를 추궁했어요. 이제 말해봐. 왜 그런 건지. 왜 죽었다는 거짓말로 내 곁을 떠났는지.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대체 왜 그런 건지 설명해줘.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일단 집으로 가자. 손등이 다쳤잖아. 왜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도 다 설명해줄게. 아내는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며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내는 벽을 치다가 다친 제 손의 상처를 소독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내는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막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한 여자아이가 방으로 들어와서는 아내에게 엄마라고 하더군요. 아이는 아내의 무릎에 앉더니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아까 식당 주인이 유나 엄마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여자아이가 엄마하고 아내를 부르는데 감정이 묘하더군요. 아내가 재혼을 한 건가? 저와 살 때는 아내가 임신을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봤죠. 아내는 아이를 안고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아내가 말을 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죠. 아이는 아내의 품에 안겨서 계속 저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더군요. 그런데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묘하게 낯설지가 않더군요. 그러다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는 장모님 사진 속에서 본 아이인데. 그럼 장모님도 당신 살아있는 거 알고 있던 거잖아. 장모님까지 날 속인 거야? 저는 불과 2주 전에도 장모님을 뵈었어요. 그때도 장모님은 아내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날 카페에서 장모님을 만나 뵐 때 일이었어요. 카운터에서 커피를 가져오면서 의자 위에 올려둔 장모님의 가방이 제 무릎을 치고 말았죠. 순간 장모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가방 지퍼가 열려 있어서 가방 안에 지갑이며 화장품이며 손수건 등이 우르르 쏟아졌죠. 바닥에 쏟아진 물건 가운데는 인화된 사진 여러 장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사진들을 별 생각 없이 주워드렸죠. 그러고는 그 사진을 보면서 장모님께 물었어요. 7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한 장도 아닌 여러 장이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 누구예요? 눈매가 장모님 닮았는데요? 제 물음에 장모님은 대답 없이 그저 웃기만 하시더군요. 근데 뭐랄까, 웃고는 있지만 왠지 당황한 게 느껴지더군요.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친척 아이야 라고만 말하고는 사진들을 얼른 가방에 쑤셔 넣어버리셨죠. 저는 아내가 죽었어도 아내를 잊지 못하고 장모님과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아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장모님의 안부는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아내와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장모님이었기 때문에 그 끈을 놓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게 죽은 아내에 대한 예의이자 장모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중동에서도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장모님에게 편지를 써서 대신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장모님의 생신과 1년에 2번 있는 명절은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죠. 장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사는 절 위해서 가끔 과일이며 반찬도 챙겨주시곤 했죠. 그렇게 장모님과 불과 2주 전에도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장모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이의 사진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을 때 장모님은 아주 태연하게 친척 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딱 거짓말이었다니.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장모님이 야속하더군요. 기가 막히더군요. 그간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저를 만나면서 저를 어떤 마음으로 속이신 걸까요? 아내는 아이에게 밖에 나가서 더 놀다 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아이가 나가자 아내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저 아이가 당신과 내 아이야. 이름은 유나라고 지었어. 당신 호적에 올릴 수 없어서 내 성을 따라서 이유나가 됐어. 뭐라고? 내 아이라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내가 살아있는 것도 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도요. 대체 이게 뭐야?
왜 날 속이는데? 왜 내 딸까지 낳았는데 죽은 척했던 거야?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거짓말을 했냐고. 제 목소리가 격앙되어 버렸어요. 정말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제 자식까지 낳아 기르면서 왜 죽었다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는지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그간의 사연 보따리를 저에게 풀어놓았어요. 아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알고 보니 제 엄마 때문이었더군요. 엄마가 아내에게 그랬다고 하더군요. 임신했다는 말 내 아들한테는 하지 마라.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딸이면 바로 지워라. 알았지? 만약에 내 아들한테 임신했다는 말 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알아들어? 이 말 때문이었다고 해요. 우리 엄마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아들을 낳기 전에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는 안 된다고 막을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임신하게 되면 아이가 딸일 수도 있을 텐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 둘 다 엄마 말을 듣는 척 했었어요. 나중에 딸을 낳게 돼도 혼인신고는 할 생각이었지만 당장은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이 있었던 시절이죠. 줄줄이 딸을 낳을 수가 없으니 산부인과에서 성별을 알아본 뒤에 아이를 포기하게 됐었죠. 개인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은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를 막으려고 성별감별 금지법이 생겼다고 해요.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성별감별 금지법이 아직 생기기 전이었고 그 후 몇 달 뒤에 성별감별 금지법이 생겼다고 하니 그거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중동으로 떠나고 아내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엄마에게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는 기쁨보다는 염려가 앞서서는 세용이한테는 아직 비밀로 해라. 만약 딸이면 낳지 말아라. 꼭. 그래서 아내는 저한테 임신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뱃속에 아이가 딸이라고 하더래요. 아내는 겁이 났겠죠. 엄마가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할까 봐서요. 그러나 성별에 집착하는 엄마는 아내가 병원에 갈 때도 따라가겠다고 우겨서 기어이 성별을 알아냈습니다. 딸인 걸 알자 엄마는 한약을 지어 오셨다고 해요. 이거 먹어라. 애 떨어지는 약이다. 수술하는 것보다 100번 낫겠지. 하루라도 빨리 먹어야 네 몸에 좋다고 하더라. 미련 갖지 말고 빨리 먹어. 그리고 얼른 회복해야 할 거 아니야. 몸도 말라서는.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고 결혼 반대했던 거야. 엄마의 말에 아내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요. 어떻게 뱃속에서 자리를 잡고 자라고 있는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는지. 아내는 너무나 무서워서 장모님 집으로 도망을 갔다고 해요. 아이를 낳지 말라는 엄마의 말 때문이기도 하지만 엄마의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서 장모님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그때 아내가 24살이었으니 감당하기에 어려도 한참 어린 나이죠. 장모님은 이때 아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마침 선산에 최근 복묘를 한 묘소가 하나 있었는데 장모님은 그 묘소가 딸의 묘라고 하면서 연기를 한 거죠. 죽은 사인은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흉하게 죽었다고요. 차마 사돈을 보여줄 수 없어서 후다닥 장례 치르고 무덤을 만들었다고 울고 불고 애통해 하면서 거짓 연기를 했더래요.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어머니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했다 보니 속이기도 더 쉬웠을 겁니다. 엄마는 처음엔 장모님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묘소를 보고서 믿더랍니다. 묘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엄마를 속이고 혹시라도 엄마가 눈치를 챌까 봐 심장이 두근두근거렸는데 아내의 가짜 묘 앞에서 엄마가 장모님에게 그러더랍니다. 오히려 잘 됐네. 내가 점을 봤더니만 그러더라고. 당신의 딸과 우리 아들 사이에는 딸만 줄줄이 5이 있다고. 하늘이 도왔네. 세상에,
죽은 딸아이의 묘 앞에서 잘 됐다고 박수치는 엄마를 보고서 장모님은 내 딸이 왜 그랬는지, 왜 시어머니를 그토록 무서워했는지 알겠다고요. 그리고 이런 거짓말을 한 게 잘한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내는 섬으로 떠나버린 거라고 해요. 아내가 간 섬은 장모님의 외가 식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어서 그곳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내는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아내의 계획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숨어서 살려고 했대요. 그렇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를 다시 만나고 저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문득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미쳐 죽은 게 마음에 걸려. 꼭 거짓말 같단 말이야. 그리고 네 장모도 이상해. 장례를 그렇게 후다닥 치르니.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것도 교통사고로 애통하게 죽었는데. 암튼 찝찝해. 맞아요. 제가 중동건설 현장에서 급하게 귀국해서 장모님을 뵈었을 때도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빨리 중동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라 경황이 없었는데 이제와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더라고요. 엄마는 이런 말도 하셨어요. 내가 말이다. 장례식장에 간다고 했더니만 네 장모가 오지 말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되물었더니만 한다는 말이 무당이 그러더란다. 배 안에 아이를 가진 여자가 죽으면 시댁 식구들은 오면 안 된다나. 아들한테 안 좋다는 거야. 어차피 아들은 산 사람이니 재혼해서 다시 대를 이어야 할 것 아니냐. 부정타니까 오지 말라는 거지. 그때는 그게 잘 됐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널 위해서. 그리고 이번엔 약한 며느리 말고 짱짱한 며느리 얻어서 아들 봐야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뭔가가 두고두고 찝찝한 거야. 장례식장 가서 내 눈으로 확인을 했어야 하나. 그래서 묘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묘는 보여주더라. 그런데도 참 찝찝했어. 아직도 찝찝하다. 엄마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저는 아내가 임신했던 사실을 몰랐으니까요. 제가 되물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배 안에 아이를 가졌다뇨. 아내가 제 아이를 가졌어요? 그렇게 묻자 엄마는 당황하셨어요. 그러고는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그게 맞아. 임신했지. 너 중동으로 떠나고 바로 임신 사실을 알았다만 바로 유산했어. 임신을 했으면 너한테 내가 먼저 알렸지. 안 그래? 엄마는 제가 아내를 첫 인사시킬 때부터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야리야리하다고요. 보리죽 한 그릇도 먹지 못한 사람 같다고요. 저래서 아들 낳겠냐면서 우리 집안 아이는 아닌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내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우겼거든요. 제 고집을 알기 때문에 엄마가 끝내 결혼을 승낙하셨지만 제 아내에게 만만찮은 시집살이를 시키셨어요. 그런 마당에 아들이 중동으로 떠났고 임신을 했는데 배 안에 아이가 딸이라고 했으니 엄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저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엄마 말만 믿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엄마가 포기하기로 종용했었던 거라니. 오죽했으면 아내와 장모님이 이런 자작극을 벌였을까 싶더군요. 게다가 제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딸이라는 게 무슨 죄인가요? 아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제 아이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아내도 이해가 가고 아빠 없이 7년이란 세월을 산 제 딸이 안쓰러워졌어요. 저는 아내를 만난 이후로 엄마와 의절을 해버렸어요. 엄마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제 집을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엄마 얼굴을 마주한다면 제가 그간 쌓인 모든 감정들을 엄마에게 퍼부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내와 장모님과도 잠시 동안 연락하지 않았어요. 친구 수황이가 아니었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엄마의 시집살이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중동에 다녀와서도 아내를 잊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장모님은 아셨을 텐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밀려오는 배신감을 저는 주체할 수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엄마처럼 아내와 장모님과도 의절해버리고 싶었지만 제 딸이 눈에 밟혔어요. 딸아이가 눈에 아른거려서 당장 달려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말을 했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아이가 자주 보고 싶으니 서울로 올라와. 이제 살림도 합쳐야지. 언제까지 섬에서 숨어 살 순 없잖아. 일단은 장모님 집에 있어. 장모님 집까지 엄마가 찾아갈 리가 없잖아. 그렇게 아내는 서울에 있는 장모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저는 아내도 예전처럼 사랑하지만 딸아이가 더 예뻤어요. 가슴 한편에서는 아내와 장모에 대한 배신감이 사무치는데도 딸아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장모님을 받아들이게 됐고 살림을 합치게 되었죠. 저는 세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이사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잘못을 빌겠다면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하시더군요. 오서방, 미안하네. 언젠가는 말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말문이 열리질 않더구나. 모든 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미안해서 말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 올해는 말해야지. 올해는 꼭 얘기를 해야지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저번에 카페에서 자네 만났을 때 가방에 떨어지는 바람에 가방 안에 있던 사진들이 바닥으로 모조리 떨어졌었잖아. 사실 그날 모든 걸 얘기하고 유나 사진도 보여주려고 했었어. 근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날도 그냥 와버린 거야. 오서방,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 딸 정인이랑 자네 딸 유나는 아무 잘못이 없네. 미워하거들랑 나만 미워하고 불쌍한 내 딸과 유나는 자네가 받아주게나. 미안하네. 잘못했네. 다 용서해주게나.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장모님을 안아드렸어요. 장모님, 저도 처음엔 모든 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화도 나고 야속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두 인연을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천륜인가 봐요. 딸아이 유나가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유나가 눈에 밟혀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장모님 잘못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장모님. 그렇게 저는 장모님과도 묵은 감정들을 모두 풀었죠. 저는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지난 날은 다 잊자. 우리에겐 미래가 중요해. 앞으로 우리 잘 살자. 내가 유나에게 못한 아빠 노릇 이제부터 해야 돼. 나 역시 아내 노릇 잘할게. 여보, 미안하고 고마워. 아내와 저는 그간의 일들은 모두 지워버리고 우리의 미래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살자고 약속했죠. 저는 그간 딸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해줬어요. 밤이면 꼭 동화책을 읽어주고 주말이면 김밥을 싸서 근처 공원으로 놀러 갔어요. 들로 산으로 바다로 여행도 다녔죠. 아이는 행복해했어요. 아내도 행복해했고요. 저 역시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정말 행복하더군요. 웃음기라고는 없는 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회사 직원들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오세영 씨 연애하나 봐. 얼굴이 아주 피었어. 청첩장은 언제 줄 거야? 엄마는 저에게 문자를 하고 회사 앞으로도 저를 찾아왔어요.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고 제사를 모셔야 하니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자고요. 저는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죠. 엄마, 전 세장가 갈 생각 없으니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는 이때까지도 아내와 유나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제가 연락도 안 받고 심지어 이사까지 갔으니 엄마는 답답했겠죠. 솔직히 저도 처음부터 엄마에게 이 모든 일들을 얘기하면서 엄마에게 화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오죽했으면 죽음이라는 말로 엄마 곁을 떠나려고 했겠냐고요. 그리고 뱃속에 제 아이를 포기하라고 약까지 사다 주었다면서요? 하고요. 당장이라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아내가 살아있고 내 딸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엄마는 물불 가리지 않고 또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몰라서 저는 참아야만 했죠. 대신 저는 엄마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아내와 살림도 합쳤고 완전히 다시 가족으로 살고 있으니 못 밝힐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모든 걸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잘못을 빌기는커녕 오히려 제 아내 욕을 하면서 그년이 결국 우리 집안을 망쳤구나라고 길길이 날뛰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구절절 변명을 하더군요. 그때 어쩔 수 없었다. 대를 이어야 될 아들이 필요한데 필요 없는 딸을 낳겠다고 하는데 어떡하겠냐고 말하는데 제 부모지만 정말 저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열받은 전 엄마와 평생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는 그 뒤에도 저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끝내 저는 엄마를 만나지 않았고 엄마도 절 포기하셨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을 해오지 않더군요. 1년 뒤에 우연찮게 엄마 소식을 들었는데 엄마가 누나네 집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누나가 서울 시내에서 큰 고깃집을 하는데 큰 식당 일에 매달리다 보니 누나네 집안 살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모양이더군요. 엄마는 누나네 집에 들어가서 누나네 딸을 돌봐주었다고 해요. 누나의 딸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엄마는 그렇게도 누나 딸을 구박했다고 해요. 다름 아닌 성별차별로요. 네가 아들이었어야 하는데 네 집한테는 누가 이어? 엄마는 누나에게도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를 했다더군요. 저한테 그 일 때문에 의절까지 당해놓고서 아직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니 대단한 인간입니다. 나이 먹기 전에 지금이라도 아들 하나 낳아라. 돈도 이렇게 많으면서 아들 하나 더 낳아서 키워. 네 시어머니는 아들 낳으라고 안 해? 마음으로는 너한테 말하고 싶어서 끙끙 앓고 계실 거다. 어서 나. 너 가게 일로 바쁘면 내가 아이는 키워주마. 하시면서 누나에게 아들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결국 누나도 지쳐버렸겠죠.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아들해요. 딸도 아들하고 똑같아요. 엄마 시대하고는 달라요. 아들 타령 좀 그만해요.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제발 그만해요.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변하지 않은 게 있어. 어떻게 딸이 아들 역할을 하니? 아들은 아들이야. 딸은 딸이고. 누나는 참다 못해서 엄마 그럴 거면 내 집에서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하고는 엄마의 짐을 챙겨서 내쫓아 버렸다고 해요. 엄마는 그 길로 요양원으로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이후 소식은 누나도 저도 듣지 못했죠. 저는 엄마를 잊고 딸과 아내와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또 여러 해가 지났을까요? 누나에게서 문자가 왔더군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누나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혼자서 쓸쓸히 가셨는데 마지막 인사는 할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를 용서하지 않을 거거든요. 누나는 엄마의 장례를 혼자 치러주었다고 하더군요. 글쎄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 엄마의 묘에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저에게는 이 사연이 바로 엊그제 벌어진 일만 같아요. 무뎌질 때도 됐지만 잊히지가 않네요. 이런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